유하. 자,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선생님이랑 오늘 학습할 내용은 뭐냐면 우리 앞서 중세 문법 관련해서 여러분 각종 문법 요소들을 좀 재미없게 공부를 했을 겁니다. 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게 뭐 격조사가 어떤 게 있는지, 어떻게 쓰이는지, 높임 표현에 어떤 게 있고 또 어떻게 쓰이는지, 어떤 조건에서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을 했고요. 또 뭐 이어쓰기 연서 혹은 뭐 병서자가 뭔지 이런 것들도 학습을 했을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어두자음군이 뭔지 그리고 또 이제 그 연철표기나 혹은 분철표기, 그러니까 이어 적기, 그리고 끊어 적기 이런 것들을 학습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중세 문헌을 봤을 때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 내신을 위해서 학습하는 친구들은 정말 다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교과서로 학습을 하든 아마 이 내용은 다 이제 수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제 작품, 요 문헌은 여러분들 세종대왕님이 직접 한글 훈민정음을 창제를 하시고 어떤 컨셉으로 이제 한글을 만드셨는지 직접 이제 훈민정음 어지에다가 이제 어제 서문으로 이제 넣어 놓으셨던 부분인데 요걸 이제 세조 때 태정태세 문단세 정도는 알죠? 세종대왕님이 쓰셨던 건 한문으로 쓰셨던 거고 그 다음 세조 때 와서 요걸 언해가 뭐냐면 언문으로 풀이했다는데 언문이 우리 뭘 의미하냐면 훈민정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훈민정음으로 풀어서 요 내용을 이제 해석해 놓은 걸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요 세종어제 훈민정음부터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교과서를 보든 다 나올 거니까. 혹은 문법을 위해 이제 수능 문법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요걸 달달달 암기해 놓으실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던 뭐 격조사나 뭐 이런 것들이 여기서 어떻게 쓰이는지 실제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랑 유사한 용례로 쓰이는지를 여러분들 확인하시면서 이제 접근을 하실 거예요.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수능 문법을 위해서는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요렇게 나오는구나. 요렇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건 이제 내신도 수능도 이게 중요한 게 여기에 위에 보면 원문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원문만 가지고 여러분들 해석하는 거 안 시켜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건 이미 교수님들이 다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원문을 보고 우리가 여기에 뭐뭐가 있다라는 건 정말 내신에서 학교에서 수업까지 했으면 여러분들 요거 원문에 대한 해석본은 안 줄 거예요. 현대 해석본은 안 줄 거기 때문에 내신은 정말 다 외워야 돼. 그러니까 원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 현대어 해석을 외우셔야 돼요. 근데 수능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요 현대어 해석이 왜 나왔는지 요거를 위로 이렇게 여기서 어떤 게 있었기 때문에 요게 나왔구나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면서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제 선생님 서론이 좀 길었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셔이종어저의 훈민정음이에요. 세상에 선생님 너무 이상하게 읽었죠? 셔이종어제래. 자, 근데 여러분들 사실 현대어대로 써 있는 걸 보면 쉥종엉쟁이 맞아요. 그치? 선생님 다 알고 있어. 하지만 읽을 때 셔이종어저이라고 읽었었지. 그치?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현대에서의 여러분들 그 현대에서의 모음과 중세에서의 모음이 발음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에서의 여러분들 단모음, 이중모음이 중세 때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중세 때는 다 이 셔이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요게 좀 더 직관적으로 읽었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이해가 편할 텐데 여의 이가 이제 합쳐진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여이 요런 식으로 읽었습니다. 여이. 그래서 얘를 셔이처럼 읽어줘야 돼요. 아니 이응은 어디다 빼먹고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요런 거. 자, 현대국어에서는 여러분들 에 같은 게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단모음이죠. 근데 요것도 중세 때 읽을 때 어떻게 읽었었냐? 아이와 같이 읽습니다. 아이. 그치. 아에다가 이를 붙였다 해서 아이처럼 좀 더 직관적으로 읽어주는 거야. 선생님이 성조까지 살리지는 못해요. 미안합니다. 성조까지 다 살려서 발음 못하는데 그래도 이중모음이나 단모음 같은 거는 최대한 중세랑 비슷하게 선생님이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발음을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필기를 좀 잘 하시면서 쫓아오실 부분이 시작이 될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일단 자, 서이종어저이라고 선생님이 읽었지. 자, 똑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요걸 좀 더 확대를 하면 여기는 그냥 이응 받침이 여기에는 예디응 받침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확인을 해주셔야 되냐면 자, 첫 번째로 그냥 이응은 소리가 없다. 그래서 요거를 음가가 없음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할 겁니다. 음가가 없다. 그 다음 예디응 같은 경우에는 음가가 있다. 요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그냥 이응은 음가가 없어요. 현대는 달라. 현대는 있지. 그치? 여러분들 현대에선 예디응이라는 게 없어졌기 때문에 종성에서의 이응은 요 예디응과 소리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렵죠? 자, 요거. 여러분들 현대국어에서 요거 어떻게 읽어? 아라고 읽겠지. 근데 여러분들 요거 어떻게 읽을 거예요? 똑같이 아라고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초성에 있는 이응은 소리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문의 변동을 혹시 학습을 했으면 초성의 이응은 의문의 개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친구는 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친구거든. 마치 누구처럼? 중세 때의 그냥 이응처럼. 자, 하지만 여러분들, 자, 이 아와 요 앙, 자, 앙, 요건 두 개가 발음이 다르죠. 그치? 왜? 종성에서의 이응은 소리가 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의문의 변동할 때도 요 종성의 이응은 의문의 개수에 포함을 시켜서 개수를 셌었습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요 예디응이 현대국어에서의 종성의 이응과 발음이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정확하게는 좀 더 콧소리가 섞였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건 여러분들한테 시험에 안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소리가 있다, 하지만 이 친구는 소리가 없다. 여기까지만 정리해 놓으시면 여러분들 훌륭하게 문제 푸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알겠죠? 그럼 선생님, 모든 이응은 음가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뒤에서 여러분들 소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응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뒤에 선생님 설명해 드릴 거고 일단 기본적인 틀은 그냥 이응은 소리가 없다. 하지만 예디응은 소리가 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정리해 두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궁금한 게 생길 수 있을 거야. 아니 선생님 어차피 이 친구는 소리가 없는데 왜 굳이 종성에다 적었습니까? 그냥 셔이라고만 적어도 충분히 셔이라고 쓸 수 있고 이응을 소리가 없는 걸 넣어가지고 굳이 써도 어차피 읽을 땐 셔인데 왜 이응을 넣었을까요? 자,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 내용이 내신에서 정말 많이 물어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수능을 위해서는 그냥 한번 참고만 해보시고 내신을 위해서라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걸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요 한자 표기를 보면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한자어 표기 방법이 있어. 현대로 치자. 현대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편리하다라는 말이 나왔어. 편리하다라는 말. 요거를 한자를 밝혀서 쓸 때는 현대용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써요. 자, 여기다가 편할 편자를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이로울 리자를 이렇게 써서 요거의 한자가 요거다. 그러니까 다른 동음 이어랑 헷갈리지 말아라. 요런 식으로 이제 한자를 병기해주지. 그치? 자, 근데 요거는 그냥 현대 스타일인 거고, 자, 요게 중세 스타일은 어땠냐면,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한자 쓰고 써주고, 한자 쓰고 써주고 하는 스타일의 표기법이 있었던 거야. 자, 요러한 스타일의 표기법이 여러분들 중세 때 그 동국정운이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나와요. 동국정운 책의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동국정운식, 그러니까 동국정운 스타일이라는 뜻이야.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법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꼭 해두시고 가셔야 돼요. 자, 이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는 어떤 식으로 표기를 하느냐? 한자를 쓰고 옆에다가 어떻게 우리말을 표기를 이렇게 해주는 거야. 우리말. 오케이. 자, 옆에도 보면은 자, 종자가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여기에 대한 한글 이제 훈민정 우리 이제 발음이 어떻게 되냐? 얘가 요렇게 되니까 한자 써주고 써주고 한자 써주고 써주고 하는 스타일을 우리가 동국정운식 표기다.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다.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대충 여러분들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가 뭔지 감은 잡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뭐냐? 요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의 특징에는 어떤 게 있느냐?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자, 여러분들 요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현실음. 그러니까 현실음이라는 건 조선 발음이야. 아이고, 미안해요. 오타가 났네. 조선식 발음. 조선 발음. 그러니까 현실음을 표기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음을 표기하는 게 아니라 뭘 표기하는 거냐면 이상음을 표기하는 건데, 요 이상음이라는 게 뭐냐? 중국식 발음이에요. 중국식 발음. 그러니까 원어민 발음을 최대한 표기하려고 애를 썼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셔이 같은 경우에는 이 셔이를 아마 이제 중세 사람들은 셔이처럼 읽지 않았을 거야. 요 셔이라는 거는 누구의 발음을 최대한 존중한 거야? 중국 사람들의 원음을 최대한, 이상적인 중국식 원음을 최대한 써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왜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그때 당시에 한자음 표기 중에서 동국정운식 표기의 특징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15세기 때는 무조건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를 썼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이제 선생님이랑 용비어천가라는 작품을 또 배울 건데 거기를 보면 이 동국정원식 한자음 표기가 적용되어 있지 않은 걸 볼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서는 그렇게 쓰였구나, 이런 특징이 있구나 하면서 정리해 두시고 외워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셔이종 어저이라도 셴종 엉쟁처럼 적잖아. 그치? 자, 종성에 불필요하게 뭔가를 적어야 종성에 의미 없는, 그러니까 소리가 없는 이응을 그냥 표기를 해줬어요. 무조건 초성과 중성과 종성을 갖춰서 표기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뭘 봐주셔야 되냐면, 자, 여기를 보면 훈자가 나와 있어. 훈. 자, 요 훈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 한글로 표기를 해도 발음이 초성, 중성, 종성까지 다 갖춰져 있어. 그럼 이런 경우는 문제가 안 되거든. 근데 여러분들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자, 우리말에서 초성과 중성만 가지고도 소리를 끝낼 수 있는 그런 음절들이 존재합니다. 그럼 그런 경우가 요 셔이 같은 경우죠. 자, 요거를 보면 얘는 아마 적고 싶었던 건 셔이까지였었을 거야. 셔이까지. 자, 근데 자, 이 동국정원식 한자음 표기는 무조건 초성과 중성과 종성을 다 갖춰서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성까지도 적어야 되는데 종성에서 아무런 소리를 안 내는 이 이응을 가져다가 적어준 거죠. 그럼 이 이응은 소리가 없으니까 그냥 사람들은 이걸 셔이로 받아들였을 거야.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초성, 중성, 종성을 다 갖춰서 표기를 했고 종성 소리가 원래 있는 경우에는 그냥 그 소리를 적어주면 되지만 종성 소리가 없는 경우에는 뭘 적었다? 종성 소리가 없는 경우에는 형식상의 종성, 그냥 이응을 표기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식 종성에 이응을 표기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요거는 여러분들 1, 2번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되고 문제에 엄청 자주 나오는 건데 선생님 보라색으로 써주는 거는 그냥 심화 내용입니다. 심화 내용 기억하시면 좋고 아니면 마세요. 자, 가끔씩 이런 얘기도 나와요. 자, 이 동국정원식 한자음 표기에서 보이는 게 어떤 게 있냐면 그러니까 초성에 그냥 이응 대신에 뭘 표기하기도 하냐면 이 여린 히읗을 표기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그 흔적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요 음이라는 글자에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요 같은 경우에 소리 음자야. 소리 음자. 그래서 초성 소리가 없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여기 여린 히읗을 이렇게 초성에 표기를 해줬다. 초성의 이응 대신 여린 히읗을 표기했다. 아니 선생님 근데 요 엉쟁 같은 경우에 엉에는 초성에 예디응이 들어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맞아요. 예디응이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럼 선생님 언제는 예디응 쓰고 언제는 이응 쓰니까 그런 거 안 물어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그냥 이럴 수도 있구나, 요런 게 여기서 보이는구나 까지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 한자음 종성 리을 뒤에 자, 여린 히읗을 표기하여 입성임을 알립니다. 말이 너무 어렵죠, 여러분들. 자, 천천히. 자, 한자음 종성 리을 뒤에 여린 히읗을 표기하면 입성이 된대. 자, 입성이라는 게 뭐냐면 입성은 짧게 끊어서 발음하는 거야. 짧게 끊어서. 짧게 끊어서. 자,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서 전제를 한자음이라고 달아줬습니다. 한자음. 요거 자체가 동국정원식 한자음 표기잖아. 그치? 얘는 고유어에는 아무런 영향을 못 줍니다. 한자음을 표기할 때 이제 적용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거, 자, 한자음 리을 뒤에 여린 히읗을 표기하면 그게 입성 표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입성이 뭐냐면 짧게 끊어서 발음하는 거야. 짧게 끊어서. 예를 들어서 요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자, 요걸 한번 읽어보자. 반, 발. 상대적으로 어때? 굉장히 늘어져요. 종성의 니은, 리을 같은 자음이 오면 반, 발 이런 식으로 늘어지는데 자, 박, 밭 요런 기역, 디귿과 같은 받침이 오면 어때? 짧게 끊기는 느낌이 나지. 그치? 요건 이 종성자에 들어간 자음의 소리의 특징이야. 그래서 입성이라는 건 뭐다? 이렇게 짧게 끊어진다. 근데 한자음 종성 리을 뒤에 자, 그럼 리을이라는 건 원래 발음할 때는 어때야 돼? 길게 늘어져야 돼요. 자, 그런데 여린 히읗을 표기하면 그게 입성에 대한 표기라고 했었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요게 무슨 자냐면 죽일 살자야. 죽일 살. 자, 근데 요 살이라는 걸 여러분들 리을의 특징상 요 음절은 길게 늘어져서 발음이 돼. 살처럼. 그치? 근데 여기다가 여린 히읗을 이렇게 받쳤다 하면 요걸 입성처럼 읽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짧게 끊어서 살. 요런 식으로 읽어주라는 거지.
살 늘리지 말고 살처럼 끊어서 발음해라. 알겠어요? 그런 것이 있었다. 이 친구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이영보레라고 합니다. 이영보레. 자,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수능에서는 거의 다루는 부분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내신으로 학습을 했는데 요 3번, 4번 특징까지 학교 선생님께 설명해 주셨다면 여러분들도 알고는 계셔야 되지만 보통은 1번, 2번 가지고 문제를 많이 내시긴 하십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필수적인 내용이고 요 내용은 선택적으로 여러분들이 나는 1등급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친구들은 여기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어우, 너무 길죠, 여러분들? 더 긴 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첫 줄, 셔이종 어저이 훈민정음까지 했어요. 자, 훈민정음은 가르칠 훈, 백성민, 바를 정자. 한자가 빠졌네요. 바를 정, 소리, 그래서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우리 본문 드디어 들어갑니다. 동국정우식 한자음 표기가 뭔지 일단 학습을 했고요. 자, 본문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나라스 말싸미 둥구익 의달아까지 먼저 볼 거예요. 자, 선생님이 앞으로 형태소 분석을 해주는 건 내신을 위해 학습하는 친구들은 정말 달달달달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요 나라스부터 끊어서 볼 거야. 자, 요 나라스를 형태소 분석을 해보면 나라에 관형격 조사 시옷이 붙은 걸로 보셔야 돼요. 자, 관형격 조사가 지금 뭔지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앞으로 넘어가서 격조사부터 다시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격조사 하나씩 다 친절하게 설명은 안 할 거예요. 앞에서 했었던 거기 때문에 왜 이게 나오는지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 요 나라가 뭐예요, 여러분들? 국가. 그치? 국가를 의미하는 나라야. 그 뒤에 뭐가 붙었다고요? 관형격 조사. 자, 여러분들 현대국어에 남아있는 관형격 조사의 형태는 의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현대어 해석을 보시면 우리나라의로 나와 있는 거야. 우리나라의. 그치? 우리나라의. 요 의가 나온 이유가 요 시옷 때문이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케이? 현대어를 기준으로 요 친구가 왜 나왔는지를 우리 역으로 볼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고 많은 관형격 조사 중에서 이 시옷이 나온 이유가 뭐야? 시옷이 나온 이유는 요 나라라는 게 무정명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앞에서 배웠었지? 무정명사나, 그치? 동물이나 사람이 아닌 무정명사나 혹은 존칭의 유정명사인 경우에 시옷을 쓴다라고 학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내용이 이해가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플러스 알파로 보라색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이 나라라는 말은 어떤 특성이 있는 단어냐면 나라라는 말은 다른 친구랑 붙을 때 히읗이 튀어나오는 친구야.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 뭐라고 이제 학습을 했었냐면 히읗 종성 체언이라고 학습을 했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히읗 종성 체언은 뭐였었어요, 여러분들? 다른 형태소랑 만날 때 갑자기 체언에 숨겨져 있던 히읗이 톡 튀어나오는 거야. 왜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썼기 때문에 이런 흔적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근데 선생님이 이 나라라는 어휘가 히읗 종성 체언이고 히읗 종성 체언이 다른 형태소랑 만나면 없었던 히읗이 툭 튀어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아니 근데 선생님 여기는 어떠한 히읗의 흔적도 보이지 않는데요? 맞습니다. 히읗이 무조건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헉, 선생님 그럼 다 외워야 되나요? 아닙니다. 요거 외우실 필요는 없고 학교에서 만약에 선생님께 설명을 이제 좀 길게 해주셨으면 여러분들도 암기를 하셔야 될 텐데 보통 요런 거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보기를 함께 줘요. 그래서 한번 이해를 해볼까? 자, 보자. 이 히읗 종성 체언도 여러분들 튀어나올 때 그 조건이 다 있습니다. 요 친구가 보통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왔을 때는 히읗이 다 튀어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라라는 말에 우리 주격조사 이를 붙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왜 주격조사 이가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나라라는 어휘 자체가 선생님 뭐라 그랬어? 히읗 종성 체언이라고 했었지. 그치? 그러니까 자음으로 끝난 걸로 보는 거야. 그래서 요 이가 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 나라라는 말이 만약에 히읗 종성 체언이 아니었잖아. 그러면 이 모음이 아닌 다른 모음으로 끝난 거기 때문에 원래는 모음 이의 형태의 주격조사가 와야지 일반적인 경우야. 자, 근데 선생님이 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초성이 이응까지 써버린 요 이가 나와야 된다고 설명을 했었죠. 이유가 뭐냐? 요 친구는 히읗이라는 친구가 종성에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 내용은 용비어천과 이장을 할 때 선생님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구나. 자, 그래서 자, 요 친구를 이제 연철 표기까지 적용을 시켜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최종 버전이 어떻게 되냐? 얘가 나라 히와 같은 형태로 남게 됩니다. 다시 한번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 앞에서는 히읗이 튀어나와서 연철되더라. 됐죠? 자, 그 다음 자, 기억이나
디귿으로 시작하는 형태소를 만났을 때 자, 이 친구는 축약되는 형태를 보여요. 축약되는 형태. 자, 다시 한번. 자, 나라라는 말에 자, 선생님이 과라는 말을 붙여볼 거야. 과라는 조사를. 자, 여기도 히읗이 역시 숨어져 있죠? 숨겨져 있죠? 그치? 자, 요걸 두 개를 합치면 축약된다 했습니다. 축약. 자, 나라의 히읗이 뒤에 있는 기역과 만나서 요런 형태. 나라, 과의 형태를 보여요. 오케이? 기역과 히읗이 축약되어서 키읔이 나온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자, 관형격 조사. 자, 관형격 조사 이 시옷과 결합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탈락하는 형태를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라는 말이 히읗 종성 체연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시옷이라는 관형격 조사 여기서 나온 그 형태죠. 자, 요 형태를 보일 때는 그냥 나랏과 같이 히읗의 형태가 보이지 않게끔 출연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요 히읗 종성 체연의 조건과 관련된 건 선생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외워놔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히읗이 무조건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축약되거나 탈락될 수도 있겠구나까지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훨씬 중요한 거는 요 조건을 외우는 거 진짜 안 중요합니다. 요 조건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나라스에 있는 시옷이 관형격 조사이다 라는 걸 아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현대국어에서 우리나라의로 밝혀서 해석을 한 거라는 거.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이어서 말싸미 요 부분 같이 볼 거예요. 자, 요 부분도 시험에서 엄청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집중 잘 해줘야 돼. 자, 요 친구를 선생님이 형태소를 분석을 해볼게. 자, 요 친구는 요렇게 이루어진 말이에요. 자, 말싸미라는 말에 이라는 형태가 붙은 겁니다. 자, 근데 요 이가 여러분들 뭘까요? 앞에서 배웠었죠? 요 친구 주격조사. 자, 그럼 주격조사 중에서 왜 요 형태가 나와야 되느냐? 앞체연에 종성 받침이 있으니까 요 형태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 툭 튀어나오셔야 됩니다. 그쵸? 앞에서 우리 격조사 같이 했으니까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얘가 주격조사인 이유 해석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말이 그치 현대국어에서도 주격조사를 살려서 해석을 했죠. 말이 중국과 다르다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주격조사로 봐주셔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앞에 있는 종성을 모음으로 시작했을 때 요걸 이렇게 끌고 오는 걸 끌고 와서 표기하는 걸 우리 뭐라고 배웠었어? 그치. 이어적기 연철표기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얘가 말싸미와 같이 요 미음이 뒤로 넘어가는 거 이런 걸 뭐라 그런다? 연철표기. 연철표기를 다른 말로 이어적기 표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어쓰기랑은 달라요. 요거는 이제 조금 그냥 선생님 플러스 알파로 설명을 해주는데 자, 우리 CF는 비교해보세요 이 뜻이야. 여러분들 이어쓰기는 일반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미안합니다. 연서자. 병서가 아니고요. 연서자를 의미해요. 연서. 자, 연서가 뭐였었어? 순경은 비읍 같은 친구들. 예를 들어서 이런 친구들 있지? 물론 이 연서자 자체가 이 연철 표기를 하다가 생기는 건 맞긴 맞는데 요 연철, 이어적기랑 이 이어쓰기, 연서랑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 연철표기 된 거 확인했습니다. 주격조사 2라는 것도 확인을 했고요. 자, 그 다음 또 요것도 잘 봐줘야 돼.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 말씀이라는 어휘 있죠? 말씀이라는 어휘. 요 어휘가 지금 현대국어에서 말에 해당한다고 선생님 적어놨어. 그치? 말씀은 우리 현대어에서 보통 언제 써요? 말씀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높이거나 혹은 내 말을 낮출 때 쓰는 높임 표현으로만 말씀을 써요. 내 말을 낮추거나 상대방의 말을 높일 때. 근데 중세 때는 요 말쌈이라고 써놓고 해석을 어떻게 했던 거야? 말 전체로 해석을 했던 거지. 자, 그럼 여러분들이 요걸 봐줘야 돼요. 자, 이 말쌈이라는 말이 현대랑은 의미가 다른 거야. 자, 중세 때의 말은 이 말 전체를 포괄했던 정말 넓은 범위의 어휘였던 거죠. 그치? 자, 근데 현대국어 보니까 이 말씀이라는 형태의 어휘는 어때? 말의 높임 표현. 그러니까 내 말을 낮추거나 상대방을 높이는 그 높임 표현으로 한정된 거예요. 자, 그러면 범위를 잘 봐야 돼. 요게 중세 때잖아. 요게 현대잖아요. 그치? 자, 그러면 늘 의미가 어떻게 변했느냐를 판단할 때는 중세에 비해서 현대에 어떻느냐를 생각을 하는 거야. 중세에는 굉장히 넓었던 게 현대에 오면서 의미가 굉장히 축소됐기 때문에 그치? 여기서만 이제 말씀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요 말쌈 같은 어휘는 의미가
축소된 어휘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미가 축소된 어휘라는 거. 자, 우리 요 문헌에서 의미 축소를 총 두 가지를 배울 거고 현대국어랑 중세 때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의미가 전성된 케이스도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말쌈이란 말은 의미가 축소되었다. 왜 의미 축소냐? 중세에 비해서 현대에서 그 의미 범위가 좁아졌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자, 선생님 말쌈까지 설명했습니다. 됐죠? 요 내용 잘 필기 하면서 쫓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둥윅의. 자, 둥윅의. 자, 일단 여기서도 둥윅 같은 표현이 동국정원식 한자음 표기가 적용된 부분이고 요 어의를 볼 거예요, 여러분들. 어의. 자, 일단 조금 플러스 알파인데 자, 여러분들 15세기 때는 이게 지금 15세기 문헌이에요. 우리 나중에 16세기 문헌이랑 이걸 비교할 수 있어야 돼. 15세기도 16세기도 같은 중세식이긴 한데 15세기 중세국어와 16세기 중세국어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 앞으로 조금씩 학습을 할 겁니다. 근데 15세기 때는요, 분철, 끊어서 적는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형태소들은 이어질 수 있으면 이어적기, 연철 표기를 했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둥구익어의를 보면 요거는 그럼 구익에 어의가 있으면 요것도 연철 표기하면 귀개와 같이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여러분들 생각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요 경우는 지금 한자어에 대한 한자 음표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연철 표기, 이어적기 표기를 하지 않는 거야. 선생님 그럼 이어적기가 아니고 이거 분철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요런 것들은 왜 연철 안 됐어요? 라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지 않아. 걱정하지 마. 요 부분에다 밑줄 치고 분철 표기가 적용됐다. 나오면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15세기 때는 분철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거든.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불안하시면 수능 같은 경우에는 절대 안 나올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불안하시면 내신을 위해서 학습하는 친구들은 요 내용을 가져가서 학교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시는 게 현명합니다. 선생님 여기는 왜 연철 표기가 적용이 안 됐나요? 본문에 배울 때 15세기에는 연철 표기만 쓰였다라고 배웠는데 이 부분은 왜 연철이 안 됐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학교 선생님도 선생님이랑 비슷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한자음에 대한 표기는 연철을 적용시키지 않는다. 그럼 이거 분철인가요? 라고 한번 여쭤봐, 선생님한테. 그러면 아마 애매할 것 같은데 라고 답변을 해주실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오는 부분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 요거는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요 어이라는 요 친구, 에에 해당하는 요 어이, 요 친구가 비교 부사격 조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게 훨씬 중요해요. 100배, 1000배 중요한 게 요겁니다. 요거 내신에서 정말 시험이 많이 나오고요. 수능에서도 여러분들 이런 거 응용하는 문제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일단 요 친구, 요 어이의 이름이 비교부사격 조사라는 거 정리 한번 해두고 그럼 선생님 비교부사격 조사가 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볼 거야. 자, 선생님 요런 문장 한번 써볼게요. 우리 현대어로 다시 돌아오는 거야, 현대어로. 자, 내가 아빠와 닮았다, 혹은 같다, 혹은 다르다, 혹은 비슷하다. 자,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서술어의 느낌을 한번 볼 거야. 서술어의 느낌. 자, 닮았다, 같다, 다르다, 비슷하다와 같은 요런 친구들이 서술어로 오는 경우에는요. 그 문장에서 주어가 비교의 대상이 되는, 주어와 비교의 대상이 되는 어떤 대상이 필요해. 다시 한번. 주어와 비교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필요한 거야. 그 역할을 지금 누가 해주고 있냐면 이 문장에선 아빠와 라는 요 문장 성분이 주어와 비교되는 대상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비교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을 우리가 부사어로 처리를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요 비교의 대상을 데리고 와주는 그런 조사들 있지? 그런 조사를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비교부사격 조사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요건 서술어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형태만 보고 외울 수 있는 게 아니야. 형태만 보고 그러면 과는 무조건 비교부사격 조사예요? 아닙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해를 해야 돼. 이 부분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야. 서술어에 닮았다, 같다, 다르다, 비슷하다와 같은 어떤 주어와 비교를 필요로 할 것 같은데 싶은 그런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반드시 주어와 비교의 대상이 되는 친구가 필요하고 요 비교의 대상을 우리가 문장 성분을 따를 때 부사어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비교의 대상이 되는 부사어를 데리고 와주는 격조사를 우리가 비교부사격 조사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 예문도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이해를 해볼 거예요. 요 예문도. 자, 보자.
자, 미안해요. 오타를 내네. 미안합니다. 나와 아빠가 놀았다. 자, 또 요것도 한번 같이 보자. 생각해보자. 자꾸 오타를 내네요. 미안합니다. 자, 머리와 형체와 몸과 머리털은 부모께 받은 것이다. 자, 우리 이 두 예문을 조금 비교를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 두 예문을. 자, 일단 첫 번째 예문 보자. 자, 여러분들, 놀았다라는 놀았다라는 서술어가 혹시 주어와 비교의 대상이 되는 친구를 필요로 하는 걸까? 혹시 요런 느낌이 나나요? 잘 안 나지, 그치? 닮았다, 같다, 다르다, 비슷하다 같은 이런 어휘들은 누구랑 요게 필요해. 놀았다 같은 경우에는 누구랑 같이 논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요 친구는 비교의 대상을 필요로 하는 친구가 아니야. 함께하는 대상이 필요하다라고는 모르겠는데 비교의 대상을 필요로 하는 친구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이 와는 뭐냐면 어떤 기능을 수행하냐면 나와 아빠를 연결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수행해. 자, 이럴 때 이런 와 같은 친구, 연결고리 역할 수행하는 이런 친구를 우리가 접속조사라고 할 겁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와, 과의 형태만 보고 알 수가 없다고. 자, 여기도 지금 뭐가 나와 있어? 똑같이 와라는 형태가 나와 있지만 선생님 이거 비교부사격 조사라고 했나요? 아니죠. 그치? 접속조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접속조사. 그치? 자, 요런 친구는 접속조사야. 그러니까 요걸 여러분들 형태로 접근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내가 의미를 봐야 돼. 의미를 봐야 돼. 자, 놀았다라는 말 때문에 이 주어와 여기서는 이제 나와 아빠 둘 다 주어가 되는 거예요. 요 친구를 어떤 나와 아빠를 비교의 대상으로 묶어주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비교부사격 조사를 볼 수가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요것도 한번 같이 볼게요. 머리와 형체와 몸과 머리털은 다 부모님께 받은 것이. 자, 부모께 받은 것이다. 자, 그럼 여기서도 여러분들 이 머리, 형체, 몸, 머리털을 지금 어떤 비교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아니면 쭉 연결시켜주는 것 같아? 연결시켜주는 느낌이 나죠? 그치? 그럴 때 요런 와, 과 요런 친구들이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요 친구들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 접속조사의 역할을 수행한다 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선생님 지금 뭐 설명했냐면 비교부사격 조사가 언제 나오는지를 설명을 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내신 같은데 문제에 어떤 게 나오냐면 여기에 어휘에다가 밑줄을 쳐놓고 다음과 같은 격조사의 특징을 다음과 같은 격조사로 올바른 문장 고르기 이런 게 문제에 되게 잘 나와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 이 서술어에 집중을 잘해줘야 돼. 서술어. 그러니까 이 서술어가 주어와 비교의 대상을 데리고 와줘야 되는 서술어라고 한다면 그때는 비교부사격 조사가 될 수 있겠지만 어떤 and의 역할, 그치? 나 and father, 그치? 머리 and 형체 and 몸 and 머리털 요런 느낌으로 연결시켜주는 이 조사와 과는 접속조사로 봐야 되지 비교부사격 조사로 볼 수가 없다 입니다. 알겠나요? 자, 여기까지 됐어요? 지금 여러분들 얼마나 했어요? 두 줄도 다 못했는데 이렇게 힘들죠. 그치? 여러분들 힘든 친구들은 잠깐 정지하고 물 한 잔 마시고 와서 또 집중해서 수업 같이 들읍시다. 좀만 힘내요. 미안해요, 선생님이. 자, 그 다음 여기 한번 같이 볼까? 자, 이 부분은 선생님이 지금 보라색으로 설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면 하시고 아니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보통 학교 선생님이나 이제 문제집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올 거야. 15세기 때는 리을 이응형 활용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세상에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근데 16세기 이후로는 리을형 활용을 하게 된다. 16세기 이후입니다. 세상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선생님 납득되게 한번 설명해 볼게. 자, 우리말에는 여러분들 그 어간과 어미가 만나서 활용을 할 때 어간이나 어미 혹은 둘 다가 형태가 이상하게 변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그걸 규칙적으로 설명을 못하고 이상하게 얘는 왜요? 그냥 그래 이런 것들이 몇 개 있을 거야.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럴 거냐면 불규칙 활용 용언이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르불규칙을 볼 건데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다르다라는 이런 용언 있나요? 용언이 뭔지 알죠, 여러분들? 용언은 뭐예요? 동사나 형용사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말을 용언이라고 합니다.
자, 다르다라는 요 용언과 자, 흐르다라는 요 용언을 한번 같이 볼 거야. 자, 용언이 활용을 할 때 여러분들 어간 부분은 두고 어미 부분이 변하는 게 일반적이지. 그럼 선생님이 다르에다가 흐르에다가 넣어서 한번 활용을 해볼게. 자,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습니다. 현대국어에서 활용하면 얘 어떻게 돼요? 달라. 현대국어에서 얘 활용하면 흘러. 처럼 활용하지. 그치? 요 내용은 여러분들 충분히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야. 아니, 근데, 그쵸, 여러분들 이상하죠, 요거. 아니, 다르아, 흐르어가 아니라 달라, 흘러처럼 나와. 그치? 자, 요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 왜요? 했을 때, 그냥 그래. 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불규칙 용언이라고 할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는 뭘 배운 거냐면, 요 르 부분이, 이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났을 때, 이 리을이, 르가 어떻게 변하는 걸 봤냐면, 리을 두 개. 그러니까 리을 두 개. 윙! 리을 두 개. 그러면 달라. 흘러가 된 걸 본 거지. 그치? 자, 그래서 르 불규칙 용언이 16세기 이후로는 리을형으로 활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를 다시 한번 보자. 자, 중세, 15세기 때는 다르에다가 아를 넣어서 활용을 했는데, 자, 요 문헌을 보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달아로 나왔지. 그치? 달아. 자, 그러다 보니까 얘가 어떻게 돼? 달아로 나오려면 여러분들이 요 르가 터질 때 어떻게 나온다고 봐야 되겠어요? 리을 두 개면 달라가 되겠지. 근데 얘는 리을 하나, 이응 하나 요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를 리을 이응형 활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카메라님 따라와 주세요. 우리 친구도 공부할 수 있게. 이미 보이나요? 저만 안 보이나요? 네. 여기 보이네요. 다르아가 달아가 된 이유가 뭐다? 리을 이응형 활용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런 주장도 있어요, 여러분들.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필수 내용은 아니고 그냥 알면 좋고 모르면 말면 되는데, 아니, 자, 봐봐. 여러분들 이렇게 이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응이라는 거 초성에 왔을 때 없는 거잖아. 예디응은 소리가 있지만 그냥 이응은 소리가 없단 말이야. 그럴 때 어떻게 한다 했었어, 우리? 앞에 자음을 위로 올려서 어떻게 연철한다고 했었지. 근데 이 친구 보면 연철이 아니라 어떻게 돼 있어요? 분철 아닌가요? 이거 끊어져 온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요 리을 이응형 활용 같은 데 나오는 이 이응은 예디응이 아니라 그냥 이응인데도 불구하고 음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보는 의견도 있어요. 세상에, 다시 한번. 자, 만약에 요게 소리가 정말 없었으면 얘 어떻게 적었을까? 따라 요렇게 적지 않았을까? 그냥 아니 따라 요렇게 적어야지. 얘가 요거 플러스 요거잖아. 그치? 여기 있는 요 이응 소리가 없다면서 그럼 요 친구 이렇게 끌고 와야잖아. 아니 그럼 요렇게 쓰는 게 맞는데 실제 표기를 보니까 달아처럼 나왔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요 달아를 가지고 초성의 이응 중에서 예디응 말고 그냥 이응 중에서 소리가 나는 이응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추정도 가능합니다. 학교 선생님께서 알려주셨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아니면 버려두셔도 됩니다. 일단 필기는 해드릴게요. 자, 여기 있는 요 이응 가지고 초성에 음가가 있는 이응도 있었을 것이다. 요런 추정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너무 힘들죠,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 첫 줄에 한 반 정도. 나라 말싸미 둥빅의 달아. 선생님 되게 길게 설명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을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하시고 다른 부분에 적용까지 시킬 수 있어야 되고 우리 뒤에서 또 다른 15세기 다른 문헌들이랑 16세기 문헌들, 근대 시기의 문헌들까지 여러분들 이거랑 비교를 할 수가 있어야 돼서 선생님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니까 반드시 이해하시면서 쫓아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일단 요 부분 패스. 굿. 아이고 힘들다. 자, 그 다음 볼 거예요. 자, 문자와로 서르 사마스티 아니할 사이 볼 거야. 자, 요 부분. 자, 문자와로 서르. 자, 여기서 이 와르 있지? 자, 요것도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께서 필기를 해주실 때 가끔씩 요거를 비교부사 합격조사로 보시는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근데 요건 여러분들 일반적인 견해는 아니고 여러분들 내신을 위해서 학습하실 때만 학교 선생님한테 선생님 그러면 자, 우리나라의 말과
문자, 중국의 한자랑 맞지 않다라는 말을 했으니까 이것도 비교부사격 조사로 봐야 되지 않나요? 라고 한번 여쭤보시면 학교 선생님께서 학교 선생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실 거야. 선생님은 일반적인 견해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신을 위해 학습하는 친구들은 직접 학교 선생님께서 어떻게 설명하시는지를 들어봐야 돼요. 자, 그 다음 요 서르 같이 볼 거예요. 서르. 자, 요 서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요게 뭐냐면 자, 모음 조화를 가지고 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음 조화를 철저하게 지킨 케이스인데 자, 현대구의 서로에 해당하지. 그치? 자, 요걸 한번 보면 서르가 서로로 변했단 말이야. 자, 우리 음성, 양성 모음 따지는 거 모음 조합 배웠었죠, 앞에서. 그치, 격조사 할 때도 선생님 바로 썼습니다. 자, 이 어는 음성 모음이고 의도 음성 모음이야. 그러니까 중세 때는 하나의 형태소 내부에서도 모음 조화를 철저하게 지키는 경향을 보였는데 그 경향이 현대 국어에서 많이 깨졌구나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여기서는 음성 모음 뒤에 양성 모음이 나왔거든. 알겠어? 자, 결론. 15세기 때는 어땠다? 모음 조화가 철저한 편이었다. 하나의 형태소 내부에서도 이 모음 조화를 잘 맞추려는 경향이 뚜렷했다. 물론 아닌 것도 있죠. 근데 대부분의 어휘들이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도 이렇게 모음 조화를 잘 지키는 경향을 15세기 국어에서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거 시험에 엄청 나와요. 자, 요 사마스티. 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선생님이 요 내용을 조금 확대해서 사마스티 요렇게 적었어. 사마스티. 선생님 종성의 시옷 받침은 우리 현대국어에서 디귿을 바꿔서 발음한다고 배웠는데요. 그쵸? 현대국어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때문에 이 시옷 받침이 종성에서 실현되지 않아. 근데 중세 때는 요거를 따로 받침자로 발음을 했었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선생님 요거 읽을 때 뭐라고 읽었어요? 나랏 말쌈이라고 안 읽었지? 나라스 말쌈이라고 읽었어. 그래 이 디테일 여러분들 위한 겁니다. 미안합니다. 하여튼 요 시옷은 발음이 됐던 시옷이야. 세상에. 그럼 여러분들 요거를 이제 기억해야 돼. 자, 무지성함기 하려면 일단 요거부터 써. 요 D가 일단은 구개음화가 적용되지 않았다. 자, 요 시옷에서는 여러분들 팔종성 표기법을 따랐다. 자, 일단 무지성 암기는 요거 쓰고 요거 외워두세요. 벼락치기 하는 친구들은 그냥 요거 무지성 암기. 자,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친구들은 천천히 복습하고 예습하는 정도로 요 영상 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천히 풀어 설명도 해드릴게요. 자, 봅시다. 사실 여러분들 요 사마스티라는 말의 원래 형태는 뭐였냐면 사마츠다야. 사마츠다. 오? 자, 원래 종성이 뭐였다고요? 치읓 받침이에요. 시옷이 아니라 치읓인 거야. 오. 근데 요 친구가 자, 요 다는 여러분들 그냥 기본형 어미니까 선생님 다 적어놓은 거야. 얘가 활용됐을 때 마스 디의 형태로 나왔지. 치읓이 아니라 시옷 받침을 썼던 거예요. 자, 이유가 뭐냐? 요 훈민정음 어지는 자, 최대한 소리를 많이 반영해서 그러니까 발음에 좀 더 가까운 표기법인 팔종성 표기법을 따랐기 때문이야. 이 팔종성 표기법이라는 건 어디서 얘기하는 거냐면 종성자를 표기할 때의 원칙을 얘기합니다. 종성자를 표기할 때의 원칙. 원래 이 팔종성이라는 건 여러분들 뭐냐면 중세 시기에 발음이 종성에서 발음되는 거에 8가지의 자음만이 있다라는 발음상의 원리입니다. 발음상의 원리. 자, 정리해 볼게요. 그럼 이 팔종성 표기법에 이 팔종성법이라는 게 원래는 뭐냐? 중세 시대에 발음으로 실현될 수 있는 종성에서의 자음자야. 그게 8가지고 그걸 팔종성이라고 합니다. 현대국어에서의 마치 뭐랑 비슷한 거야? 현대국어에서의 음절 끝소리 규칙에서의 대표음과 유사한 겁니다. 오케이. 자, 근데 이 팔종성이 중세 때는 어떤 게 있었냐? 가, 느, 다, 란, 물, 빵, 울, 시. 근데 잘 봐. 요 울이 그냥 이응이 아니라 예디응입니다. 예디응.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었죠? 우리 현대국어에서 있는 글씨를 너무 못 썼네요. 선생님 마음이 삐뚤어져서 글씨도 못 씁니다. 미안해요. 자, 요렇게 8가지. 가느다란 물방 울시 요렇게 8가지가 종성에서 발음으로 실현이 됐었던 거예요. 발음으로. 자, 우리 천천히 한번 비교를 좀 해보자. 현대국어랑. 자, 일단 요 예디응이 있다라는 거는 그때는 선생님이 그냥 이응은 음가가 없다고 했었으니까 예디응을 가지고 와야지.
그치? 자, 그 다음 여기 디귿이랑 시옷이 별도로 존재해요. 근데 현대국어에서는 어때? 현대국어에서는 시옷이라고 적어도 디귿으로 바꿔서 발음을 하잖아. 그치? 근데 중세 사람들은 디귿 받침과 시옷 받침을 따로 구별을 해서 발음을 했었던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걸 알아야 돼. 디귿과 시옷의 종성에서의 발음 구분이 있었다. 자, 요거를 여러분들 여기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선생님은 사실 요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 표기법이라고 했었지. 표기법. 자, 이 팔종성 표기법이라는 건 뭐냐면 기본 형태가 팔종성이 아닌 경우에는 최대한 발음과 가깝게 팔종성, 발음과 가깝게 적으라라는 표기법에 해당하는 거야.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 현대국어에서 음절 끝소리 규칙은 혹시 발음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안 미칩니다. 여러분들이 자, 요렇게 낮, day를 의미하는 daytime, 요 not을 요렇게 쓰고 발음 어떻게 해? not, 요렇게 발음하지? 자, 요 음절 끝소리 규칙 때문에 얘가 이렇게 변해도 표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야. 그런데 이 팔종성 표기법이라는 친구는 8가지의 발음으로 실현될 수 있는 자음으로만 종성의 표기를 하라라는 표기법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팔종성 표기법은 이게 팔종성 표기법이구나 해서 끝내면 안 돼요. 끝내면 안 돼. 우리가 얘를 뭐랑 또 비교를 해줄 수 있어야 되냐면 자, 비교해 볼 거야. CF. 자, 종성부용 초성 표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참고로 이 팔종성 표기법이나 종성부용 초성 표기법이라는 말씀을 학교 선생님이 해주시는 경우에는 이 용어 그대로 외워도 되지만 이 용어를 만약에 학교 선생님께서 다른 걸로 바꿔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내신을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 기준으로 외워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개념이 이렇구나까지만 이해를 하시고 이 용어 같은 건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 맞춰서 이제 공부를 개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자, 그럼 종성부용 초성이라는 게 뭐냐? 자, 사실 여러분들이 종성부용 초성이라는 말을 처음 듣는 게 아닐 거예요. 우리 이걸 언제 배웠었지? 그치, 한글 자모에, 그치, 자음과 모음 창제 원리 배울 때 초성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자 상형하고 획을 더해서 소리의 세기를 세진 걸 표기를 하고 모양을 다르게 해서 입체자 만들었었지. 그치? 중성자도 기억나지? 그쵸? 기본자는 상형하고 합성의 원리에 따라서 뭐 만들었어? 한 번 합성하면 초출, 두 번 합성하면 재출자 이렇게 만들었었죠. 근데 선생님이 종성자, 아니 같은 초성과 종성에 같은 자음이 들어가는데 종성자의 제자 원리 설명할 때 뭐라고 했었어요? 종성부용 초성에 따라 초성에서 적는 자음자를 종성에서 다시 씁니다 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쵸? 그때 배웠던 친구야. 자, 그러면 종성부용 초성에 의하면 모든 초성에 올 수 있는 자음들이 다 종성에 표기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치.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본 형태를 밝히기 위해서 그냥 종성에 아무 초성자, 그러니까 아무 자음자나 다 써도 되는 거야. 자, 만약에 요 표기를 여기에다 적용을 시켰으면 아마도 표기는 이랬을 거예요. 요 표기, 종성부용 초성 표기법을 따랐다고 하면 사, 마츠, 디와 같이 요 치읓 받침을 적어줬을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됐을 것이라고 여러분들 믿어요. 미안합니다. 재미없죠? 조금만 힘내서. 자, 그럼 여러분들 요것도 한번 이해해봐야 돼. 우리 뒤에서 용비어천가라는 작품을 선생님이 아까 배운다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카메라님 오늘 왜 저를 못 쫓아오시나요? 자, 우리 카메라가 이제 늦게 쫓아오네요. 다시 돌아와. 카메라님. 자, 카메라가 무인 원격이고 저를 알아서 이제 초점을 잡아가지고 따라왔는데 좀 버벅거릴 때가 있어요. 자, 봐. 자, 여러분들 이 곧이 뭐냐면 중세 때 꽃이란 뜻이야. 꽃. 자, 그리고 요 가스. 어우, 이게 뭐야? 이게 끝이라는 뜻이에요. 끝. 현대고의 끝. 자,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요게 팔종성 표기를 따랐다면 요 지읒 받침은 종성에서 발음으로 실현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자, 요 반치음 받침 종성에서 실현돼요? 안 돼요? 발음으로? 안 되지. 그러니까 아마 팔종성 표기를 따랐다고 하면 이 친구들은 이렇게 표기가 됐을 거야. 이 친구는 고스와 같이, 자, 이 친구도 갓스와 같이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됐을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모든 종성자가 종성자에는 모든 초성에서 쓸 수 있는 자음들을 다 쓸 수 있다라는 종성부용 초성 표기법에 따랐으면 이 친구는 그대로 어떻게 나와? 고즈처럼.
이 친구도 그대로 가스처럼 이렇게 반치음 받침이 적혀서 나오겠지. 알겠어? 자, 요걸 여러분들 우리 다음 시간에 용비어청 갈 때 학습을 할 거니까 그때 요런 거 설명했었지? 한 번 더 기억해주고 그때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갈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엄청 잘 나오는 겁니다. 팔종성표기법과 종성부용초성표기법의 비교. 알겠어? 용어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뭐 팔종성 가족용 이런 표현도 쓸 수 있어요. 팔종성 가족용은 뭐냐면 8개의 종성만 있으면 족하다. 뭘 족해? 종성에서 발음하는 자음들은 다 표기할 수 있다. 8가지면 충분하다라는 말이 팔종성 가족용으로 나오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해 주느냐에 따라서 용어는 다르게 외우셔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컨셉이 똑같아요. 개념이 똑같을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요건 쉬워. 자, 사마스 D. D가 국의음화가 안 됐다고 나왔지? 자, 여러분 국의음화가 뭐였었어? 우리 현대어에서 국의음화 디귿, 티읕 뒤에 오는 이모음이나 반모음 이계열 이중모음을 만났을 때 반모음 이계열 이중모음 만났을 때 자, 여기 디귿, 티읕이 뭘로 변하는 현상이었어? 요 친구 지읒, 요 친구 치읒으로 변하는 현상을 우리 국의음화라고 학습을 했었죠. 그치? 여러분들 사마스 D. G가 편해, D가 편해. G가 편하지. 그치? 근데 여기서는 아직 국의음화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D와 같이 표기를 했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듣고 넘기세요. 국의음화 현상은 여러분들 근대 시기 이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중세 형태에서는 국의음화 적용된 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알겠나요? 그걸 우리 여기서 확인한 거고. 자, 그 다음 아니할 사이. 자, 여기서 아니할 사이에서 요 리을 사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요 리을 사이를 따로 필기를 해두자. 리을 사이. 자, 요 리을 사이는 여러분들 뒤에서 또 몇 번 나올 겁니다. 자, 요 리을 사이를 우리 뭐라고 할 거냐면은 자, 어렵게 종속적 연결어미. 어우 세상에. 종속적 연결어미는 주절과 종속절을 연결시켜주는 연결어미라는 뜻이에요. 자, 다시 한번 종속적 연결어미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나 혹은 시간의 선후관계 같은 걸 연결해주는 그런 연결어미인데 자, 내용을 먼저 보면 우리나라의 말과 중국의 말이 이제 중국의 문자가 서로 다르잖아. 그래서 문자와 말이 서로 통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이러한 까닭으로 인해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말하기가 힘들다를 연결을 시켜주기 때문에 이 친구가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연결을 시켜주는 종속적 연결어미가 되고요. 자, 여러분들은 요걸 이제 외워두시면 됩니다. 리을 사이가 남았을 때 무엇 함으로 요렇게 해석을 해주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맞지 아니함으로 아니하여서라고 나와 있는데 맞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여러분들 잠깐 쉬었다가 우리 두 번째 시간에 뒷부분 또 이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없게 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선생님 자세하게 설명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 여러분들도 재미없어도 잘 참고 따라오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선생님 다음 강의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